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혜TV의 김용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시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울산시가 문화유산을 새로 발굴하여 공업적 이미지의 2차 산업도시에서 고급스러운 문화를 향유하는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울산을 연고로 하는 4대 향가도 그 사업에 울산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 순정공 일행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강릉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바위를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 바위는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고 바다에 임해 있었으며 높이가 1000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저는 이곳을 일단 천절리 각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근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순정공이 그 바위에 도착해서 낮 제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점심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연구 결과는 그 점심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의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1차 기우제였을 것입니다. 순정공이 들리고자 했던 바위는 신라시대 제사를 지냈던 바위였습니다. 천절리 각석의 그림, 앞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 천절리 각석에 새겨진 그림, 이 그림들은 고대 제천의식을 올리던 내용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천절리 각석 이 그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위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죠. 종자와 주인입니다. 거기에 좀 높은 걸 갓 같은 걸 나뭇가지 같은 걸 들고 있죠. 바로 이것은 왕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자가 주인을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똑같은 것이 신라 금령총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종자가 주인을 모시고 저승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사히 저승에 잘 가시기를 비는 그러한 토기로 쓰였을 것입니다. 이 신라의 두 그림은 무덤에 묻혀 있던 것으로 보아서 제천 의식을 위해서 넣어 놓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절리 각석의 그림들도 제의용 그림이었다. 이것을 새겨 놓았다. 이것에 이러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제의를 치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절리 이 각석 이곳을 들러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순정공께서는 거기를 들렀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김용혜TV는 민족 향가의 실체를 밝혀내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 외롭고 힘이 약한 TV입니다. 구독자 5,000 유튜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00 유튜브가 된다면 최소한의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이러한 일을 하는 김용혜TV를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공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내용이 헌화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헌화가의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글 속에는 뒤에 일어나게 되는 수로 보인 납치 사건의 원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헌화가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뒷배 바회 가세 자와운손 암소 노이시고 나할 안디 붓하리 샤단 고달 꺾어 밭자우리이다.
옥구라 신베이 해독법으로 푸니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내용입니다. 한 노인이 수로 부인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면은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옥구라 신베이 교수님에게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이러한 풀이법으로 그분의 풀이법으로 풀어낸 이 내용은 매우 죄송하지만 오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인 점을 고려해서 학술적인 것은 빼고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부인을 이 청순한 이미지,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를 가진 수로부인을 유혹하려는데 웬 노인이 나옵니까? 꽃같이 멋있는 젊은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이 풀이법은 아주 이상합니다. 다음은 향가 제작법으로 새로 풀이한 내용입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자줏빛 옷 입으신 분께서, 여기서 자줏빛 옷이라는 것은 순정공을 말합니다. 신라 사회에서 자줏빛이라는 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진골 이상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자줏빛 옷이라는 것은 순정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줏빛 옷 입으신 분께서 바위에 들렸다가 가자 하셨나니 잡아가는 어미소 놓아주라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냈구나. 순정공께서 나를 부끄럽게 해 꽃을 꺾어 바쳤나니 내가 함부로 다스릴 수 없는 놈이라는 걸 그대는 아시겠지. 수십 번 풀어보아도 이 풀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야만 이 수로부인 관련 내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귀가 맞아갑니다. 순정공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 노인이 바로 그때 그 옆으로 어미소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미소라는 것은 진짜 소가 아니라 아이가 딸린 여인이었습니다. 노옹은 여인을 끌고 가 못된 짓을 하던 자였습니다. 순정공이 이를 보고 노옹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순정공은 손바닥으로 노인의 따귀를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노인의 따귀를 쳤다라는 한자가 원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손숫자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이 수라는 글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손바닥으로 치다 수입니다. 순정공은 노옹의 따귀를 올려친 다음에 어미소 끌고 가는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여인을 납치해 가던 노옹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노인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얻어맞은 노옹은 부끄럽고도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야 할 노옹의 행동이 아주 이상합니다.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왜 망신을 당했는데도 꽃을 꺾어 바칠까요? 이상하죠? 이것이 여기에 이 헌화가의 핵심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번 카메라 앵글을 그때 수로부인이 뭐하고 있었는지 수로부인 쪽으로 돌려봅시다.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바위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청길이라고. 그러니까 매우 높은 낭떠러지 바위일 것입니다. 낭떠러지 바위 위에 그때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에 반한 수로부인이 자기를 따르던 종자들에게 꽃을 꺾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여자는 꽃에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꽃을 선물하는 것이랍니다. 향가해본 여러분께서 마음에 꼭 담아두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순정공이 말합니다. 꽃을 꺾어 바칠 사람 걔 누구 없느냐? 그러자 종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높아서 사람의 발자취가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종자들은 거기 높이까지 사람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때 한쪽에 순정공, 저쪽에서 순정공한테 망신을 당하고 있던 노옹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노옹의 정체는 노인이 아니고 동해 바다의 용이었다고 나옵니다. 동해 용이 노인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울산 일대를 어슬렁거리다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여인이 눈에 띄면은 유혹을 하거나 강제로 납치해서 바닷속으로 끌고 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던 자였습니다. 울산 최고의 바람둥이였습니다. 여인 킬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그 작업을 하다가 아이 딸린 어머니를 살살 유혹해서 데리고 가다가 그만 순정공에게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망신을 당하고 있던 도중에 노응은 수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마 쪽을 쳐다보았어요. 수로 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응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의 미인이었습니다. 자용 절대의 미인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도 순정공에 비하면 별로 예쁘지 않을 것입니다. 보기 드문 천하절색이었습니다. 꽃을 꺾을 수 없다라는 종자들의 대답을 듣고 노응은 기발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자. 나의 능력을 보여주자. 그리고 그는 그 수로부인 쪽으로 바위 기압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단숨에 바위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꽃을 하나름 꺾어서 부인에게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지의 신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동해의 용은 기압을 지르면서 바위까지 뛰어 올라가서 자신의 다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다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말했겠죠.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 잘 아시죠?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자신의 알통을 딱 보여주는 것 아시죠? 신라 때부터 이랬습니다. 남자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왜 꽃과 강한 다리에 약할까요? 그리고 노응이 순정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화가 맨 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를 감히 다스려? 나는 인간이 아니야. 신물이야. 나의 다리 힘을 보라고. 그런데 나를 망신 주고 함부로 따귀를 때려? 내가 함부로 다스릴 놈이 아니란 걸 너 이제는 알았겠지? 까불지 마. 여기까지가 헌화가의 내용입니다.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진 후 일행은 천절리 각석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아마도 수로 부인은 노인이 노옹이 꺾어준 철쭉꽃을 가마 속에서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쁜 꽃을 버릴 수는 없지 않나요? 꽃을 버려버리라는 남편에게 수로 부인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미묘한 여성의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꽃을 버리라고 합니다. 웬 쓸데없는 놈이 자기 아내에게 꽃 주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이러한 예쁜 꽃을 버리느냐 하면서 안고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어찌하든 그들은 강릉이라는 자기들의 목적지, 강릉 태수니까 강릉으로 가야지요. 강릉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거기가 바로 강동 기우제를 지내라는 강릉 태수가 가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우제를 지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정공 일행은 이틀 동안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해정이라는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으로 보아서 그곳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임하다, 바다에 임했다. 즉 바닷가라는 소리겠죠. 순정공은 그곳에 도착하더니
2차로 낮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 제사는 기우제입니다. 기우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임혜정 이곳이 바로 기우제를 지냈으니까 순정공의 목적지 강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강릉이었습니다. 지금의 강릉이 아닙니다. 순정공이 기우제 책임자 발령났다고 했잖아요. 강릉에서 지냈다고, 강릉 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큰 언덕으로 가잖아요. 그 바닷가에 기우제를 지내는 바닷가에 큰 언덕이 그곳에 뭐가 있었냐? 임혜정, 바닷가에 있는 정자, 제사 지내는 정자겠죠. 거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십시오. 그 밑에 가면은 봉대산이 이러고 있습니다. 저 위를 보십시오. 저 경주시입니다. 경주시에서 출발해서 언양 쪽으로 가다가 길을 돌려서 봉대산으로 이틀에 걸쳐서 걸어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못된 바람둥이 동해용이 여자 킬러 동해용이 자용절대 수로 부인의 미모에 반해서 몰래 숨어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한다면은 그걸 바람둥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순정공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동해용으로 변신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 수로 부인을 끌어안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수로 부인의 태도입니다. 삼국유사 기록 어디에도 수로 부인이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점심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이 중요한 기록이 없어요. 만일에 납치를 해갔다면은 당연히 비명을 지른다든가 마구 막 손톱으로 핥힌다든가 마구 저항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 수로 부인이 동해용의 목을 조아라 꽉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수로 부인에게, 그러나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은 수로 부인에게 정조를 요구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 남편이 수로 부인한테 당신 정조를 지켜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걸 알 수 있겠느냐? 남편 이름 되먹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순정, 이 이름을 제가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유명사법이란 무엇이냐? 향가에 나오는 이름은 철저하게 향가의 제작 의도와 의도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법칙입니다. 순정, 순은 무엇이냐? 오로지 순입니다. 오로지 순. 정은 뭐냐? 정조정입니다. 남편 이름이 오로지 정조랍니다. 그렇게 남편 이름에 오로지 정조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바로 순정공의 이름에 담겨 있고 이것이 작품의 의도인 것입니다. 수로 부인은 해주는 것 없이 맨날 끌고 다니면서 하다못해 지방에 시골 산골에 기우제 지내는 곳까지 데리고 다니고 오로지 정조, 오로지 정조만 요구하는 남편 순정과 그 남편과 껐떡 꺾어다주고 다리 힘도 아주 강하고 적절할 때 자기를 납치해 갈 줄도 아는 멋진 노옹 사이에서 나의 맘 나도 몰라 이렇게 갈등하는 여인으로 나오는 캐릭터였습니다. 수로 부인의 캐릭터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저 여배우가 좋아라 해서 업혀갈까요? 아니면 나 싫어하면서 있을까요? 아마 저 배우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갈등하는 여인의 캐릭터일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불쌍한 순정공이 아내가 뒤늦게 용에게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잡혀갔다라는 것은 남편의 입장이겠죠? 어찌하든 수로 부인 입장에서는 좋아라 이렇게 안겨갔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순정공은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영화죠. 아내를 빼앗긴 사나이. 그때 또 다른 한 노인이 호련히 순정공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순정공에게 해결책을 가르쳐줍니다. 경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몽둥이로 언덕을 마구 두드린다면 부인을 다시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순정공이 옳다, 네 말이 맞다,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몽둥이로 강 기슭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내 사람 백성들이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울산 시민, 특히 울산시 남구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순정공이 이때 지었다는 노래가 해가 바다의 노래, 이런 제목입니다. 그 노래는 향가였습니다. 왜 향가인지는 저의 논문 공무도화가 등 향가 11곡 발견 보고서, 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무도화가 등 향가 11곡 발견 보고서, 이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의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흔하과 함께 두 작품이 한 세트를 지어서 삼국 유사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다른 이의 분열을 빼앗은 죄 얼마나 큰가. 내가 만약 거역하여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먹고 말리라. 이 작품 역시 흔하가 풀이에 이어서 큰 문제가 있는 풀이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동해 용이 수로 부인을 끌고 안고 동해바다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 유사의 기록은 명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거부가 부인을 내놓으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뻔히 쓰여있는 기록을 무시하고 연구자들은 마음대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풀이를 용서하는 우리 독자들도 국민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뻔한 행태, 동해용이 끌고 왔는데 거부라고 해도 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꾸짖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를 거북이로 풀면 안 됩니다. 왜? 동해용이 가져갔으니까요. 그러면 뭐로 보아야 하느냐? 갈라지다 균으로 보아야 합니다. 갈라지다 균. 균열하다 할 때의 갈라지다 균입니다. 구지가에도 갈라지다 균이 나왔습니다. 구지가의 갈라지다 균은 점을 치는 뼈가 금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갈라졌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해가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갈라졌어 내놓으라 수로를. 남의 여인 앗아간 죄 얼마나 극악한가. 내가 만약 거역하여 바치지 않는다면은 그물로 잡아 두드리고 불에 태워버려 천지신명이 연기만 마시게 하리라. 자,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에는 인류 문화사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로 번제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희생으로 바칠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임해정 강릉에서 번제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가 나타나는 구절은 구지가의 끝구절입니다. 문제 글자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과 끼기라는 그 두 글자입니다. 한자의 뜻을 우리말 어순대로 이어나가 풀면 됩니다. 번은 한자의 뜻으로 제육, 제사 지내는 고기를 뜻합니다. 끼은 연기를 마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풀면은 제사 고기를 불에 태워 연기를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풀립니다. 만약에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바다용을 너를 그물로 잡고 매우 쳐서 불에 태워서 연기로 천지신명에게 올려서 천지신명을 기쁘게 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은 고기를 불에 태워 연기를 하늘의 신에게 바치는 번제라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추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계나 천주교에서 해가 등 향가에 매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야 천주교의 뿌리 깊은 문화 하나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로를 내놓아라. 너 이놈 수로를 내놓아라. 여기서의 수로의 뜻은 논밭의 물길입니다. 순정공이 수로를 내놓아라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이 말은 물숫자, 길로자, 수로, 물길, 논밭의 물길을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비가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우제는 순정공의 강릉 출장의 목적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거역하여 바치지 않는다면은 그물로 잡아 매우 치고 불에 태워 연기를 마시게 하겠다. 순정공과 백성들은 용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밭에 물길을 내놓지 않으면 혼내주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용은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뜻밖의 동해용은 바닷속에서 수로 부인에게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참 작업 중이었던 것입니다. 동해용은 꽃도 꺾어다 주고 천전리 각석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있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이 꼴깍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을 삼국유사는 이상하게도 내용을 아주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사소한 것들은 써놓는데 이런 결정적인 일을 써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해용이 혹시 수로 부인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 된 밥에 초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울산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몽둥이로 강 언덕을 두드려댔습니다. 울산 제일 가는 바람둥이 동해용은 갑자기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잡혀 두들겨 맞은 다음에 불에 태워지는 신세가 되기 전에 수로 부인을 바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용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수로 부인을 가져다가 순정공에게 바쳤습니다. 수로가 나타났습니다. 물길이 나타났습니다. 갈라졌던 논에 물이 흠뻑 적셨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순정공의 기우제 임무가 대성공하였습니다. 향가에 본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로 부인은 회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편은 순정, 오로지 정조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말을 들었을까요? 회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1이라고 올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라고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판단하시기 전에 참고해야 할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운우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남녀가 교접하는 것을 구름과 비에 은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운우지정도 빕니다. 어땠을까요? 이날의 일은 신라를 뒤흔든 대스캔들이었습니다. 수로 부인 회절 사건을 다룬 해가는 향가가 공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향가입니다. 향가가 공연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정공과 경내 백성들이 강 언덕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며 몽둥이로 언덕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의 한 장면입니다. 스냅사진처럼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기우제 문화의 원형인 것입니다. 울산시 남구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기우제 문화의 원형을 보유하게 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울산시와 남구에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새로 해독된 헌화가와 해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화가와 해가의 고향이 밝혀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2부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초대형 향가인 헌화가와 해가 두 향가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결판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를 제시하고 단서들을 분석해서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끌어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